오늘은 우리 제1청년부 신앙교육을 위한 청년부 이해와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이해를 가질 건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청년기에 대한 정의가 있고, 또 다른 한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이 어떠한 자들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페이퍼는 논문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청년기의 발달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일단 청년의 때는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때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 첫걸음을 우리가 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청년기 설명을 조금 해보면,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개념이 없었는데 현대에 와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생기면서, 그리고 핵가족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또 개념들이 더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신체적인 발달이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신체적인 발달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대표적인 신체의 그 큰 변화는 출생 후에 첫 2년간의 유아의 성장이 눈에 띄게 발달하지만 청년기 또한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고 체중도 늘고 또 더 여성스러워지고 더 남성스러워지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신체가 성장한다는 것 말고도 이 신체의 성장은 청년들의 개개인의 자아 존중감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기에 조숙한 우리 남성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또 타인을 수용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래에서 내가 남보다 더 키가 크다 이러면은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숙한 남성은 이런 좀 긍정적인 것들이 있고, 반면에 좀 만숙한 남자, 그러니까 성장이 조금 더딘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자아 개념과 그리고 지속적인 의존 현상을 보이면서 자율성에 대한 반항적인 추구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우리 조보키, 오키 이런 분들이 정리를 했어요. 제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제가 고1 때 첫 170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너 언제 인간 될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낮은 자존감. 키가 작으면 인간이 아닙니까?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 이거지. 인간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청년 때의 어떤 신체 성장은 그냥 내가 키가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자신감, 또 사회적인 활동에서 위축되는 거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 때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인지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증가를 보입니다. 실제로 지능 지수도 아동기에서 청년까지의 변화의 폭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한 아이들 보면은 한 학년마다 이렇게 발달의 어떤 그게 내용이 다른 것처럼 우리 청년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지능의 3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보 처리 능력이 아동에서 청소년 초기로 이동하면서 그 효율성이나 속도가 증대되어 성인 초기까지 그 발달이 지속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의 발달도 청년 시절에도 계속 있다. 몸이 자라고 또 우리 그 인지도 많이 자라는 게 우리 청년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우리 자아 개념과 정체감이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자아 개념과 자존감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볼 텐데, 먼저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말하는 거죠. 나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과 태도의 복합물, 이것이 자아 개념이죠. 내가 나를 보면서 이쁘네, 못생겼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자아 개념입니다. 그 다음 개념이 이제 자존감인데, 많이 요즘에 우리 드러나는 단어일 텐데, 이 자존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단어가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이것이 부족해 저것이 부족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이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청년 때에 더 또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있는데 다 같은 말 같아서 조금씩 좀 차이가 뭘까 궁금하게 되지만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어떠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 이 아저씨는 인간의 발달을 8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또 그 단계별로 극복해야 할 위기와 발달 과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5단계와 6단계의 정체성 발달에 주목했는데 에릭슨은 말하기를 청년기에 제시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 대역할 혼돈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관심과 내 재능과 나의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나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흥미진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뭐랄까요, 좀 혼란스러움과 또 두려움도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의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개념과 정체감 발달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청년기에는 또 다른 발달 사항이 있는데 도덕성의 발달이 있습니다. 도덕성의 발달,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타인을 지향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또 어떤 타인의 존경과 격려와 감사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발전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더 발달하는 때가 이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예의를 배우고 또 어떤 도덕을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청년 때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이 도덕성의 발달은 시대의 그 조류와도 많이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 말도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 후기 현대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대의 특징은 파편화, 개인화 그리고 포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용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개인주의적이고 또 파편화되어 있고 이런 시대라서 우리 청년들의 지금 이 도덕적인 발달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규범을 거부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또 아이를 대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을 우리가 기억해서 또 청년 시대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사회적인 발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은 사회 안에서 내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사회에서의 나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이 시기를 여기서는 종종 우리는 사이에 낀 기분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지만 사실 또 어른이기도 하고 어른이지만 또 학생이기도 하고 또 사회 초년생인 것 같아서 좀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때가 더 청년의 때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대학을 하기 시작하는 때는 더 많은 어떤 이런 느낌들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불안한 마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간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정체감 혼미 상태로 장래의 계획, 인생의 목적, 성, 직업, 친구 관계 등의 갈피를 잡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
그 경우에는 큰 문제를 또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대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이제 완전하게 성장하는 때이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도덕적인 것과 또 사회에서 나의 포지션을 잡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처음 사는 것이라서 우리가 조금 그런 아주 기묘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일반적인 청년기의 또 발달은 종교적인 발달이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청년기의 종교적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신론자형이 있고 그 다음은 무관심자형이 있고 셋째는 의식적이며 소극적 형식주의형이다 이렇게 있고 네 번째는 의례주의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종교와 뭐 관계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점점 더 그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의 어떤 종교적인 발달 사항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그러면서도 외로워하는 그런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탈종교화의 시대, 또 종교를 거부하는 시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를 의존하기보다는 나를 의존하는 그런 시대이다. 그러면서도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약간 좀 두 가지 면들이 우리가 다 기억해 볼 만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청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제가 또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청년 때에 마치 이제 아이가 자라서 뭐 뒤집고 또 뭐 걷고 뭐 학교 다니고 이런 과업이 있는 것처럼 청년들에게도 중요한 그때에 맞는 과업이 있다고 해요.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형성 과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형성 과업은 이성 교제와 그리고 이제 결혼의 과정이 있겠죠. 이때 이제 이성 교제는 어떤 뭐 10대들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가정을 꾸리기 위한 그런 대인 관계와 또 결혼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만나는 과업은 직업 선택과 또 취업 이 문제가 있죠. 많은 청년들이 또 고민하고 준비하고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사실 다 골고루 성취되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성 교제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비혼으로 돌아서는 것도 정말 비혼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또 어떤 그 대인 관계에서 오는 연약함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직업 선택과 취업의 문제도 어떤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뭐랄까요 내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과업은 타인과의 친밀함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청년 초기 세대들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을 친구와 의논함으로써 심적 안정을 얻거나 해결책을 찾는다. 청년들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감정의 노출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해 간다. 즉 자기 노출의 정도가 깊을수록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의 우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년기의 친구 관계 의존도는 독신 시기에 가장 높고 결혼과 출산, 양육의 단계를 겹치면서 점점 감소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춰진 현실에서는 친구 관계를 통해 사랑과 일에 대한 문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위로와 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 어느 나이대나 다 필요한 거긴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교적 과업 그런 것이 있는데 한국갤럽조사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좀 됐지만 한국인의 50%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31%, 30대가 38%, 40대는 51%, 50대는 50%, 60세 이상이 68%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 인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연령층은 20, 30대이다. 10년 전에는 20대의 종교인의 비율이 45%였지만 현재 30대는 38%로 7%포인트 감소하였다. 현재 20대의 종교인은 31%에 불과하여 청년 세대의 탈종교화 현상은 종교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10년 이후에는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탈종교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종교와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은 한국교회의 다른 종교들이 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의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확률,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기독교 청년들이 더 줄어들고 있는 시절이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성경적인 청년기가 어떠한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청년의 의미와 신약의 신구약의 또 청년의 의미를 보도록 할 텐데, 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청년을 가리킨 단어가 5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젊음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또 청년을 나타내는 나아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는 느우림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청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종합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은 기니까 너무 길어요. 들어보면 자, 어쨌든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청년은 나이가 뭐 20대부터 뭐 언제 딱 이게 아니라 일단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책임을 지는 시기, 또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헌신을 위해 부름받은 소명의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보다는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그 역동성과 책임감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의 청년의 의미. 신약에서 청년으로 사용된 용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은 청년의 시기는 일단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며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기인 동시에 세상에 많은 도전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다 종합해 보면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뭐랄까요? 되게 귀하고 또 되게 사랑스럽고 또 유혹도 많고 또 격려가 많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처음인 것 같죠. 예. 사회 나가는 걸음도 처음이고, 대인 관계에서 더 깊이 나가는 것도, 뭐 가정을 만드는거나 또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고, 그래서 더 많은 또 믿음생활 가운데서 자라나야 할 시기가 청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장들도 내가 만나는 순원들이 지금 이 단계를 걸어가고 있다.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서 더 많이 또 기도해주고 또 섬기면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것 같습니다.